빛과 생체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들이나 기관들이 그냥 봐서는 잘 구분도 안 되고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생체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을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과학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 이름은 장영태이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러 왔는데요. 제가 교수를 한 20년 했는데 이 20년 한 동안에 제가 다니면서 강연을 해본 학생들 중에 가장 어린 학생들이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제가 외국에서도 좀 오래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는 과학고등학교를 또 어릴 때 또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가지고 한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학생까지는 가르쳐 봤는데 오늘 보니까 10대 미만도 있는 것 같고 한 70대 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이런 청중을 대상으로 강연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비가 무지하게 많이 왔죠? 그래서 어제 비가 하도 많이 오길래 어제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25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비가 오면 내일은 10분도 안 오시겠구나. 그래서 혹시라도 오시는 분이 계시면 이 비를 뚫고 오셔가지고 정말 큰 인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진 날씨로 더욱 좋은 인연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장영태이고요. 영어로 써놓긴 했는데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빛과 생체 영상. 우리 몸속에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동맥하고 정맥, 혈관이 있잖아요. 동맥은 무슨 색깔이고 정맥은 무슨 색깔인가요? 희주, 동맥은 무슨 색이야? 동맥은 빨간색이고 정맥은 파란색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쫙 째서 열어보면 동맥이 진짜 빨갈까요? 약간 빨그스름, 정맥은 약간 파르스름한 정도인데 우리가 막 해부도 보면은 색칠을 빨갛게 막 칠해놨어요. 파랗게 칠해놓고 구분하기 좋게. 혹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다 색칠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속에는 많은 것을 볼 때 실제로 빛이나 색깔 같은 걸 많이 집어넣어서 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과학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동물이 뭔가요? 생쥐인가요? 쥐인가요? 뭐 그려놓은 거니까 사실은 알 수 없어요. 생쥐는 요거보다 조금 더 짧고 쥐는 조금 더 깁니다. 그런데 여하튼 자, 쥐 모양을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다음 페이지에 많은 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억 잘 하셨나요? 눈 생긴 거, 꼬리 생긴 거 다 기억하셨죠? 자, 여기 있는 쥐 중에서 모양이 다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중앙에. 눈이 좋아요. 뭐가 다르죠? 눈이 크네요. 또 있어요. 여기도 하나 있네요. 생물을 분류할 때 이 생물이 이 생물하고 같으냐 다르냐 이런 거를 분류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 기준이 모양이 같으냐 혹은 크기가 같으냐 하는 걸로 분류를 해요. 날개 모양이 어떻게 생겼고 날개가 2개인지 4개인지 다리가 6개면 곤충이고 8개면 거미고 이렇게 모양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눈이 좋은 청중들이셔가지고 딱 보면 눈이 커요.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 모양의 차이가 굉장히 미세하면 이걸 찾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의 차이하고 비교해서 이 쥐는 어떤가요? 찾기가 더 쉬운가요? 왜 더 쉽죠? 색깔이 있기 때문에 더 쉽죠. 그러면 색이 뭔가요? 빨간색 이런 거 말고 색깔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색깔이라는 게 뭔가요? 빛의 반사. 빛의 반사 좋은데 빛이 반사해서 보이는데 왜? 이것도 빛이 반사해서 우리 눈에 흰색으로 보이는데 특정 파장 이게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이라고 부르는데 파란색부터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어요. 빛은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이렇게 물길 치듯이 가는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파장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은 최소한 그 여러 가지 빛 중에서 3가지 색깔을 볼 수 있어요.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빨간색을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색깔이 다 섞여 있으면 우리가 그런 색깔을 흰색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백색광이라고 부릅니다. 이 백색광은 태양에서 온 빛을 우리가 백색광이라고 불러요.
아니 어떻게 태양이 완벽하게도 우리 눈에 백색광을 만들어서 줄까요? 이 완벽한 색깔을 하느님이 만들어서 이 순수한 이 백색광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 눈에 가장 많은 빛은 태양에서 오는 빛이고 우리는 우리 눈을 거기다가 기준으로 맞춰요. 그리고 그 빛은 너무나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은 백그라운드라고 생각하고 전부 다 없는 걸로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가장 많은 빛은 가장 시그널이 없는 백색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날씨가 달라지면 구름이 끼거나 하면은 태양빛이 달라져요. 색깔도 달라집니다. 색깔이 달라지는데도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같은 색깔을 달라진 이 색깔을 다시 백색광이라고 인지를 해요. 우리 눈을 거기다 맞춰가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색이 보인다고 하는 거는 파란색하고 녹색을 흡수하고 빨간색만 반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는 빨갛게 보입니다. 근데 이 쥐가 만약에 빨간색 눈을 가지고 있으면 찾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울 거예요. 색깔 때문에 우리 눈에 훨씬 더 쉽습니다. 이 색깔을 보는 능력은 아무 동물한테나 있지 않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색깔을 두 가지 색깔만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세 가지 색깔을 보는데요. 두 개하고 세 개가 뭐 그렇게 차이가 나겠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색깔을 조합해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들어가면 이 다채로움이 만 개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굉장히 빨간 사과랑 호랑이의 빨간 무늬가 잘 보이는데 이 개나 고양이한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투사가 빨간 천을 이렇게 흔듭니다. 소를 흥분시키기 위해서 핏빛이 나는 빨간 이 망토를 휘두르는데 웃기게도 소는 빨간색을 못 봅니다. 소한테는 까맣게 보입니다. 그럼 왜 빨간 천을 휘두를까요? 소를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관중들을 흥분시키는 거죠. 소도 쏘같고 사람도 쏘같습니다. 이렇게 색깔은 우리 눈에 굉장히 많은 다른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쥐를 볼 수 있는 건 좋았는데 이 쥐가 만약에 캄캄한 밤이면 저 쥐가 보일까요? 저 색깔을 볼 수 있었던 빛의 원천은 밖에서 왔습니다. 태양에서 왔죠.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없으면 녹색하고 파란색 흡수하건 말건 반사할 빨간빛도 없어요. 그렇죠? 들어오는 빛이 있어야 반사할 빛이라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만약 이런 색깔은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 의자 색깔도 빨간색인데요. 이런 걸 색깔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색깔은 불을 다 꺼버리면 우리는 색깔로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쥐가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면 이 쥐 눈은 보이시나요?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굉장히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제가 이 불을 다 꺼버리면 끄면 끌수록 이 빛은 단 하나만 있더라도 우리 눈에 잘 보입니다. 캄캄한 밤에는 아주 멀리 있는 촛불이나 성냥불 하나도 굉장히 잘 보이죠. 이거의 차이는 앞에 있는 빛은 밖에서 들어온 에너지를 일부는 흡수하고 남아있는 것만 반사한 빛이었고요. 지금 이 빛은 스스로 내놓는 빛입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광하는 빛은 들어오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전기를 쓰면 전기 에너지고요. 전기 발광이고요. 화학적으로 반응을 해서 딱 부러뜨리면 이거 빛나는 봉 있잖아요. 그거는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학 에너지를 쓴 거고 반딧불이 날아다니면서 쓰는 건 무슨 에너지를 쓴 거죠? 생물 에너지인데 생체 에너지 뭐 쓰죠? ATP를 쓰죠. ATP를 써가지고 그 에너지로 빛을 내는 겁니다. 밖에 들어오는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외선 같은 빛이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에너지거든요. 그걸 받아서 색깔이 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이런 빛을 우리가 형광이라고 부릅니다. 형광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몇 가지 들고 와봤는데요. 이거 무슨 펜이라고 그래요?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리면 잘 보이나요? 왜 더 잘 보이죠? 밝으니까. 왜 밝을까요? 반사에 의해서? 이거 반사 아니에요. 실제로 없던 빛을 더 만들어냅니다. 얘는. 색깔이 만약에 그냥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심지를 뽑아가지고 경림 학생 나와서 나 좀 도와줄래요?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우리 올라오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포항 살고요. 잠깐만. 우리 경림 학생 몇 학년으로 보이나요? 저는 중3인 줄 알았어요. 대학교 3학년이랍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어, 대학생이고요. 영남대학교 화공과 3학년 최경림입니다. 네, 윤씨예요. 죄송합니다. 윤경림입니다. 자, 잠깐, 자,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네. 이 속에는 형광펜에서 심을 뽑으면 여기 심이 나옵니다. 여기는 잉크를 짜가지고 이렇게 빠뜨리면 이렇게 물속에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색깔이면 색깔 보이시나요? 무슨 색이죠? 주황색. 주황색? 이게 주황색인가요? 이거 분홍색이죠. 핑크색 혹은 분홍색. 자, 이 분홍색을 물키면 10배쯤 물켰습니다. 색깔 보이시나요? 보일랑 말랑하죠? 이걸 다시 10배쯤 물켰습니다. 보이시나요? 자, 색깔이 이 정도면 우리 눈에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밖에서 들어온 빛과 흡수한 빛과 반사한 빛의 차이가 10% 이상 나면 우리 눈에 색깔로 보입니다.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색깔이 보일랑 말랑해요. 보일랑 말랑해요. 그죠? 핑크 약간 날랑말랑하죠. 그런데 형광은 여기다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를 한번 줘볼게요. 에너지는 여기 있는 초록색 형광펜으로 주겠습니다. 초록색 형광펜으로 주면 보이시나요? 무슨 색이 보이시나요? 이게 주황색입니다. 이 얘기는 초록색 빛을 흡수한 다음에 초록색 빛을 흡수해서 그거를 약간 파장이 길어진 주황색으로 만들어서 내놓은 거예요. 색깔이 잘 보이시죠? 주황색 보이죠? 원래는 초록색으로 보였어야 되겠죠. 그런데 초록색이 아니라 흡수해서 그 에너지를 주황색으로 바꿔서 내놓은 현상, 이거를 형광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잘 보이죠? 10배 더 묽힌 겁니다. 이건 보일까요? 그냥 보면 맨눈으로는 색깔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볼게요. 보이나요? 이렇게 묽혔는데도 초록색으로 보이나요? 주황색으로 보이나요? 주황색으로 보이지 않나요? 지나가는 자리는 벽에 부딪혀서 튕겨나온 산란된 것은 초록으로 보이지만 용액을 통과하고 있는 건 주황색으로 보이죠. 이 현상이 바로 형광입니다. 김씨 고마워요. 이렇게 형광을 쓰면 굉장히 적은 물질이라도 이 캄캄한 속에서,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더 잘 보입니다. 이런 현상을 쓰면 몸속에서 굉장히 조그만 양만 있어도 적당한 빛을 쬐어주면 이게 굉장히 강렬한 시그널로, 강렬한 신호를 내면서 나 여기 있어 하고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형광을 활용하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생체 속에 있는 것을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생체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바이오 이미징이라고 하죠. 바이오 이미징을 할 때는 그러면 이 몸속에서 뭘 볼 거냐 하는 걸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몸에서 보고 싶은 단위는 기관별로 보고 싶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 지금 어디가 막혔는가? 혹은 위에 뭐가 이상한 게 있지는 않을까? 간은 괜찮을까? 이렇게 조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세포 단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 몸은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혹은 세포 속에 있는 어떤 분자 단위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 단위로 본다고 가정을 하면 사람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가 있습니다.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되죠? 원서가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되지? 몰라? 희주. 사람 몸에 세포가 몇 개나 될까? 네 생각에. 아무도 몰라. 굉장히 많아. 네가 아는 제일 큰 수는 무슨 수야? 조 될까요? 경까지 갈까요? 해까지 갈까? 잘은 모르는데 대충 추측컨대 한 3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어른 정도 되면. 어른 정도 되는 크기에 일부 떼가지고 이렇게 평균값을 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30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애기 때는 조금 더 작겠죠? 적겠죠? 자, 그런데 30조 정도에 되는 많은 세포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데 세포의 종류로 따지면 몇 종류나 존재할까요? 종류로 따지면 몇 개나 다른 종류의 세포가 있을까요? 근육세포 있고, 간세포 있고, 심장세포 있고, 혈관세포 있고, 뭐 이름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몇 개나 알려져 있을까요? 몇 개나 알려져 있을까? 중앙여고팀 몇 개나 알려져 있을까요? 30개? 꼴랑 30개? 100개? 더 없어? 더 부르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 몸이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름을 붙인 게 몇 개인지를 세보면, 그러면 요즘 많이 찾을 수 있는 게 구글에 가서 찾거나 한국에서 네이버를 쓰지만 그래도 공부하는 학자들 수를 다 세면 영어로 찾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위키피디아 가서 찾으면 한 200개 정도 나와요.
한 200종류 정도의 세포가 그 정도는 웬만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아는 세포다라고 이름까지 붙일 수 있는 게 한 200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훨씬 더 많겠죠.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는 아마 1000개도 넘을 거예요. 쉽게 1000개는 넘을 거예요. 1000개가 넘는 많은 종류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우리 몸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다른 세포들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보고 싶다면 그럼 이거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 몸을 다 보는 게 너무 힘들다면 우리 피 속을 돌아다니는 세포는 몇 개나 될까? 이게 피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이거든요. 피 속에 들어있는 세포들도 보면 림프구라고 부르는 거 있고 대식세포라고 부르는 거, 적혈구 뭐 등등 해가지고 한 10대 종류로 이렇게 대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보면 모양이 좀 달라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모양이 좀 다른데 세포의 크기는 대충 0.01mm쯤 됩니다. 직경이 0.01mm, 10마이크로미터쯤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세포인데 그러면 모양이 다른 세포도 있고 비슷한 세포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다시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기 T 림프구, T 림포사이트가 있고 T 세포가 있고 B 세포가 있습니다. 모양 다른 걸 확인해 찾으시겠어요? 어디가 다른가요? 특징을 딱 들여다봐서 T는 어떤 특징이 있고 B는 어떤 특징이 있어? 찾으시겠습니까? 못 찾겠어요? 희주. 사이에 뭐가 달라? 동그라미가 좀 달라? 여러분이 이 미세한 차이를 이 T세포하고 B세포 간의 미세한 차이를 찾을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조금 이상한 눈을 가지신 거거든요. 제가 복사해서도 붙이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차이가 보인다면 이 바닥에 있는 이게 평평하지 않아가지고 쭈글쭈글해서 생긴 현상일 거거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T세포하고 B세포는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가지고는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T세포 안에서도 조금씩 모양이 다를 테고 사이즈도 조금씩 크기도 조금씩 다를 거기 때문에 다른 도움이 없이는 색깔의 도움이 없이는 T세포와 B세포를 모양과 아무리 눈이 좋아도 모양과 이 형태만으로 크기와 이런 것만으로는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T세포와 B세포가 다른 걸 어떻게 할까? T세포하고 B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세포 표면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 구성 성분들이 단백질의 성분들이 뭔가 다를 거예요. T세포하고 B세포는 기능이 다르고 T세포는 암이 생겼을 때 암을 공격하는 세포고 B세포는 우리 몸에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입니다. 두 개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기능이 다르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다를 텐데 T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고 B세포에만 존재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다면 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유전 정보는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입니다. 사람인 경우에 한 3만 개 정도의 단백질을 만드는 정보를 부모로부터 받는데 받을 때 이 단백질의 모양이 조금씩 다르거나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양이 조금씩 달라지면 우리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포가 달라지면 T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 다르고 B세포가 만드는 단백질이 다릅니다. T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이 있고 B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때 T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을 T세포의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B세포만 만드는 단백질이 있다면 이 단백질은 B세포의 바이오마커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저런 걸 알 수 있다면 근데 이제 그걸 알려고 그러면 단백질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B세포로 갈아가지고 단백질을 쫙 분리해 본 거예요. 단백질이 수만 개 있다고 그랬는데 최소한 한 세포에서 수천 개씩은 발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에서 B세포만 발현되는 거 찾아야 됩니다. 보면 열심히 연구한 거 보이시죠? 동그라미 쳐가지고 221번, 135번 이름 막 붙여놨어요. 저거 숙제로 주면은 괴롭겠죠. 집에 가서 저 동그라미 쳐가지고. 자, 문제는 이 중에서 B세포에만 발현되는 거 찾아야 됩니다. 누가 B세포에만 발현될까? 이거 진짜 연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여드려요. 이건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요거 B세포고 요거 T세포입니다. 두 개 봐서 여긴 없고 여기만 있는 거 혹은 여긴 없고 여기만 있는 거 찾아보시겠어요? 겹쳐봐야 되겠죠. 문제는 이걸 겹치면 이게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 해보셨나요? 종이를 잘라가지고 잉크를 찍어서 물에다 얹어두면 이게 쫙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분리가 되죠.
오늘 한번 찍고 내일 한번 찍었어요. 혹은 한번 10분 전에 찍고 10분 있다가 찍어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모양이 똑같을까요? 조금씩 달라요. 그죠? 지금 이거는 2차원적으로 했어요. 일로 한번 하고 일로 한번 하고 두 번 펼쳤어요. 두 개 한 거 이렇게 겹치면 모양이 딱 맞을까요? 조금씩 어긋나겠죠? 그거 어떻게 찾을 거예요? 머리 아프죠? 자, 응? 다 찾았어요? 오씨, 와서 찍어봐. 눈이 너무 좋아, 은석이. 오씨, 멋있어. 여기는 있고, 여긴 어느 거 다시. 어느 거? 요거 맞네. 요거는 여기만 있네. 이야, 과학자 났습니다. 이렇게 관찰력이 좋아야 과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보통 사람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하는 트릭이 이 단백질들에다가 녹색을 입힙니다. 이 단백질에 빨간색을 입혀요. 그리고 두 샘플을 미리 섞습니다. 미리 섞어서 같이 크로마토그래피를 올려요.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 한 장하고 따로 한 거 두 개 사이에서 생기는 오차는 없앨 수 있겠죠. 같이 올렸으니까. 그리고 들여다보면 두 개 색깔을 비교할 수 있어요. 두 개 색깔의 양이 같았다면 녹색 더하기 빨간색 하면 무슨 색깔 돼요? 노란색 돼요.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면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원수이가 찾은 거 여기 있네요. 이거는 여기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초록색이 보이면 그거는 이쪽에만 존재하는 거겠죠. 이런 방법으로 두 개의 색깔을 비교해서 한쪽에서만 발현되는 거를 끄집어내서 요거는 B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야. 혹은 이거는 T세포에만 존재하는 거야. 하는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았다고 쳐요. 찾고 나면 이거 뭐 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B세포하고 T세포를 사람 세포라고 가정을 하면 이 단백질은 사람 단백질이죠. 사람 단백질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이 사람 단백질을 쥐한테 주사하면 쥐한테는 이거는 남의 물질이에요. 내 몸속에 남의 물질이 들어오면 일단은 적이라고 간주합니다. 내게 아니면. 그러면 우리 몸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쥐도 마찬가지고 저 물질에 대해서 대항하는 물질을 만들죠. 그런 물질을 뭐라 그래요? 중앙요구입니다. 항체라고 부릅니다. 그런 항체를 만든다. 항체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항체를 만들어요. 우리 몸속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각자 다 수백만 개의 다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람마다 그 수백만 개의 종류가 다릅니다. 개수는 대충 수백만 개씩 갖고 태어나는데 제가 가진 세트는 제 어머니한테 받은 거랑 제 아버지한테 받은 이 세트가 합쳐서 수백만 개인데 이 세트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비슷한 게 한 90%는 될 텐데 한 10%는 전혀 다른 세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새로운 병균이 생겼을 때 잘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더 병에 잘 걸립니다. 사람마다 면역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포를 딱 주사하면 항체가 외부 침입 물질이 생겼기 때문에 항체를 열심히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이 새로 들어온 이 물질에 잘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고 농축해 나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물질을 찾으면 자, 아까 이게 B 바이오마커였나요? T 바이오마커였나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이거 B 바이오마커였어요. B 바이오마커에 가장 잘 결합하는 항체를 끄집어낼 수 있으면 이걸 클로닝이라고 부릅니다. 딱 한 개만 존재하는 이 단백질을 끄집어내는 기술, 이걸 클로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클론이라고 부르는데 단백질도 클론일 수 있고 사람도 클론일 수 있어요. 똑같은 형태의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면 그걸 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만든 항체를 끄집어내서 클론을 만들면 이 항체는 이 B 바이오마커에 가서 잘 붙을 거예요. 이거를 B세포의 선택적인 안티바디라고 항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형광물질을 다는 거죠. 여기서 뒤에 거 꺼내가지고 짜가지고 여기 있는 물질을 여기다가 항체에다 갖다 붙이면 이 항체는 이제 형광을 띠는 물질이 되었습니다. 이런 항체는 생체 속에 집어넣으면 이 물질이 가서 붙을 거예요. 그러면 B세포하고 T세포가 있어요. 아까 그 물질은 B세포에만 있었어요. T세포에는 없었습니다. 여기다 항체를 넣어주면 이 항체는 가서 막 이렇게 찾아보다가 자기 파트너를 찾습니다. T에는 안 붙을 거고 B에 가서 딱 붙을 거예요. 근데 이 항체에는 색깔 나는 형광물질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어보면 B세포는 녹색으로 쫙 보입니다. 따로 보니까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같이 보면 이젠 T세포하고
B세포가 진짜 다른 게 한눈에 보이죠. 색깔로 보니까 녹색으로 보이는 세포는 B세포고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세포는 T세포입니다. 원래는 보이지 않았던 차이를 볼 수 없었던 그냥 동글동글한 구형으로 생겼던 두 세포를 항체라는 걸 사용해서, 여기서 항체는 바이오마커를 구분하는 특징적인 결합물질이었고요. 그 물질에다가 형광을 달아서 집어넣으면 가서 그 물질만 딱 보여줘서 B세포와 T세포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것이 면역 반응을 이용한 혹은 항체를 이용한 생체 영상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법입니다. 이걸 쓰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많은 경우에 저 바이오마크가 세포 표면에 존재한다면, 그러면 여기에 항체만 잘 만들 수 있으면, 이 항체를 만들 때는 우리가 합성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쥐를 쓰거나 좀 많이 필요하면 토끼를 쓰거나 더 많이 필요하면 소나 말도 씁니다. 그렇게 해서 항체를 많이 만들어내면 그 항체를 이용해서 형광 표지를 달고 그걸 딱 집어넣으면 원하는 목표 세포에 가서 그 세포만 딱 보여줍니다. 굉장히 막강한 테크닉인 거죠. 여기서 사용된 이 표면에는 이런 단백질을 바이오마크라고 불렀는데 표면에 있으면 CD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바이오마크가 세포 속에 존재하면 어떨까? 우리 세포는 바깥쪽에 이렇게 막을 가지고 있고요. 비누막 같은 이런 막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세포 속에 단백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포 표면에 한 1000개쯤 있으면 세포 속에 한 2만 개쯤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마커를 찾아도 세포 속에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항체를 찾았다고 가정을 해서 항체를 형광으로 표지를 붙여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해도 이 막 때문에 항체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항체는 굉장히 큰 물질이거든요.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양파 실험 해본 적 있나요? 양파 껍질을 까서 묽은 산을 처리하여 세포를 어떻게 한다? 고정한다. 자, 여기서 세포가 그냥 항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세포를 가져다가 포르말데하이드 같은 물질로 처리를 하면 세포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교차를 시켜가지고 세포를 죽이고 못 움직이도록 고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세포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비누를 더 집어넣어가지고 세포막을 일부 녹여내요. 이 정도로 하면 이제 항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항체를 집어넣으면 이 항체는 목표 물질에 가서 딱 붙을 수 있어요. 이 목표 물질은 단백질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단백질이 뭔지 정확히 알기만 하면 색깔을 주고 그 단백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단백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파란색은 세포 핵입니다. 여기서 녹색으로 보여주는 것은 마이크로튜블이라고 부르는 튜블린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세포는 근육세포인데요. 근육세포는 여러 세포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튜브를 만들고 있고, 건강한 근육세포는 이렇게 튜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마이크로튜블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항암제를 집어넣으면 이 마이크로튜블이 깨져 나가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영상은, 여기서 보여주는 녹색은 마이크로튜블이라는 단백질을 항체를 이용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튜블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고 그 항체를 넣으면 단백질의 모양이나 형상이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눈은 최소한 3가지 색깔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백질 여러 개도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은 마이크로튜블이고요. 빨간색은 액틴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마이크로튜블은 세포를 지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뻗고 있고, 액틴은 밖에서 싸가지고 안쪽으로 응축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까지 해서 지금 최소한 3가지 색깔을 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색깔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보고 싶은 단백질을 골라서 볼 수 있는 테크닉, 이거를 생체 영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점점 더 확장되면, 세포는 0.01mm 굉장히 작다 그랬죠. 이게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우리 브레인만큼, 뇌만큼 커지면, 뇌는 상당히 불투명해요. 그 지면에서 보면 두부처럼 속이 안 보입니다. 속에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이 지방을 잘 녹여내고 뇌를 투명하게 만들고 항체를 쓰면 뇌 조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뇌 구조가 이렇게 있고요. 그 속에 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체 한 3가지 정도로 썼습니다. 색깔이 한 3-4개 정도 보이죠. 녹색하고 빨간색, 파란색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서 정확한 항체만 잘 얻을 수 있고 항체 색깔만 잘 입힐 수 있으면 생체 속에서 돌아가는 많은 현상들을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액티브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실제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런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포르말데하이드 처리했고, 포르말데하이드 여러분들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태아 뭐 이런 거 넣어놓은 거
이런 거 기억나시죠? 냄새 나는 거. 이미 다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물 빼고 해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령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죽어있는 가짜 이미지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보는 스냅샷인 거죠. 이걸 극복하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채로 볼 수 없을까 하는 것이 저희가 하는 연구인데요. 이걸 하려고 하면 항체 같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바이오마커에만 결합할 수 있는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항체는 굉장히 큰 분자라고 그랬죠. 만들기도 어렵고 세포 속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거를 작은 분자로 추각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색깔이 나는 분자를 가져다가 이런 분자를 만들고 그 분자에서 이렇게 모션이 일어나도록 만들면 여기 있는 빨간색 의자처럼 색깔 있는 물질들은 빛을 두 가지는 흡수하고 한 가지만 반사한 거죠. 뭘 흡수했죠? 녹색하고 파란색을 흡수했죠. 그리고 빨간색만 반사하기 때문에 빨갛게 보인다고 그랬죠. 이런 물질들이 빛을 흡수는 할 수 있는데 에너지를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 에너지를 잃어서 빛을 내놓을 에너지가 없습니다. 빛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통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이오마커가 와서 딱 결합을 하면 여기에 딱 단단하게 붙으면 이렇게 움직이던 게 더 이상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흡수했던 에너지를 딴 데로 소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도로 내놓습니다. 그 현상을 아까 뭐라 그랬나요? 형광이라고 그랬죠. 형광이 원래는 굉장히 약했다가 결합이 일어나면 그때 형광이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용하면 형광이 없던 게 형광이 나는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형광펜 녹색 속에 들어있는 물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확히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 물질은 인간이 만든 형광 물질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녹색 형광펜은 온 세계에 안 쓰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 물질을 보면 여기가 색깔을 내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COH 같은 이런 게 튀어나와 있으면 이게 돌지를 못해요. 걸려가지고. 그래서 이 물질은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하기 때문에 흡수한 에너지를 그대로 내놓습니다. 근데 이 물질에서 이거를 빼버리면, 요만큼을 빼버리면 이만큼이 없어져가지고 얘가 돌기 시작합니다. 돌기 시작하면 흡수한 에너지를 열로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물질은 처음엔 굉장히 형광이 안 나는 약한 형광 물질이었다가 여기에 바이오마커가 와서 딱 붙으면 이게 더 이상 못 돌기 때문에 형광이 갑자기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많은 형광 물질을 만들면 형광 물질을 만들어서 주위를 돌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 물질들은 만들어 놓고 보면 색깔이 나는 물질들인데 처음에 형광이 굉장히 약해요. 그런데 이 형광이 나는 약한 물질들이 나중에 이걸 모아서 정확하게 바인딩 결합하는 물질에 집어넣어주면 형광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을 많이 만들어서 항체처럼 쓰는 게 저희들이 쓰는 목적인데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게 제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연구를 했던 일인데요. 한 10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나니까 색깔은 최소한 400나노미터부터 한 700나노미터까지 가시광선 전 영역을 다 커버하는 이런 물질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개수로는 한 10,000개 정도 만들었어요. 자, 이 그림 안에 이 튜브가 몇 개쯤 보이나요? 저 안에 100개쯤 돼요. 그러니까 10,000개라고 하면 이거에 100배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개수의 물질을 만드는 것 자체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보관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보관을 할 때는 저런 튜브에다 보관하지 않고 이런 플레이트에 보관을 합니다. 이게 생물학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96L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위에 게 이게 12칸이고요. 밑으로 8칸입니다. 12 곱하기 8은 96L입니다. 96일 중에서 끝에 그 2개는 통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비워두고 10개, 8개 하면 80개씩 되는 거죠. 그럼 10,000개라고 그러면 여기다가 담아도 이게 한 150개 정도쯤 되는 게 10,000개쯤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죠. 만드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할 거냐 하는 게 사실은 더 힘든 문제입니다. 자, 테스트하는 거 볼까요? A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T세포하고 B세포는 모양이 너무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모양 가지고는 구분하기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A하고 B는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죠? 그러면 A세포하고 B세포를 한번 구분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A세포가 몇 프로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A세포는 몇 프로일까요? 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키워보면 같은 세포를 키워도 다 다릅니다. 어떤 세포는 굉장히 해피하고요. 어떤 세포는 아프고요. 어떤 세포는 불행하고요. 어떤 세포는 죽었고요. 어떤 세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설사 이 안에 A하고 B가 있다는 걸 알긴 아는데
어느 게 A고 어느 게 B인지는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은 이 두 세포를 섞여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형광물질을 집어넣고 A세포, B세포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먹는가를 테스트해서 찾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테스트를 할 거냐 하는 게 그 다음에 관건인데요. 여기다 A세포를 키우고 B세포를 키운 다음에 같은 양의 형광물질을 집어넣어서 두 개의 양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전이에요. 어떻게 하면 10,000개의 물질을 가지고 두 개의 세포니까 최소한 20,000개 테스트해야 되죠. 많죠? 그 다음에 개수도 많으니까 이제는 96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래서 96을 전체 플레이트 사이즈는 똑같은데 96의 한 개 외를 다시 4개로 쪼갰습니다. 96 곱하기 4는? 조금만 더. 384. 384웰이라고 하는 플레이트를 사용합니다. 되게 구멍이 작아 보이죠? 작아 보이지만 이 구멍 하나의 세포를 키우면 구멍 하나의 세포는 한 5,000개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세포 숫자로는 적은 양은 아닌 거죠. 그 정도 세포를 키운 다음에 얘를 빠르게 테스트해서 A에만 붙는 거, B에만 붙는 거 이렇게 찾아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요. 오늘 예로 보여드리는 거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뇌 속에 들어있는 세포를 구분하는 것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몇 종류의 세포나 존재할까요? 아까 우리 사람 몸속에 존재하는 세포가 한 1000종류는 될 것이다. 적어도 사람의 뇌가 어떤 동물보다도 복잡한 조직이니까 아마 굉장히 많겠죠?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위키피디아 가서 찾아보면 크게 나누면 최소한 수백 종류는 될 텐데 크게 나누면 신경세포라는 게 있고 신경세포를 싸고 있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요? 변희 선생님 우리말로 뭐라 그러나요? 에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고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부르는 세포가 있고 올리고덴드라이트라고 부르는 크게 나누면 4종류의 세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열심히 4종류를 찾아보면 좋겠다. 이 안에 지금 브레인 세포를 그냥 끄집어내서 키우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도대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봤는데 아직까지 4개 다는 못 찾았습니다. 4개를 찾으면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4개를 딱 해서 딱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2개밖에 못 찾았어요. 첫 번째 찾은 게 2개를 찾은 게 여기 있는 녹색으로 보이는 거는 신경세포이고요. 여기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거는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부르는 세포입니다. 마치 이것도 스냅샷인 것처럼 보이죠. 그냥 한번 딱 찍은 사진 같은데 실제로는 살아있는 세포입니다. 신경세포가 있고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들은 경찰에 해당합니다. 몸속에서는 마크로파지라고 부르고 대식세포라고 부르고 뇌 속에서는 마이크로글라이아라고 부르는데 다니면서 고장난 거, 죽은 세포, 침입자들을 공격하는 세포입니다. 보면 상대적인 속도가 신경세포는 비교적 늦게 움직이고요.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여기 녹색으로 넣어준 세포는 뇌암세포입니다. 암세포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이런 그림들을 보면 대식세포가 박테리아를 넣어주면 이만한 대식세포가 와서 조그만 박테리아 막 잡아먹는 이런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글라이아는 암세포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서 잡아먹지는 못해가지고 하나를 여럿이서 공격해서 조금씩 뜯어먹습니다. 이렇게 뜯어먹어가지고 결국은 이 암세포가 소멸될 때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를 실제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항체를 써가지고 이미지를 했다면 이런 거 볼 수가 없겠죠. 이미 죽은 세포들을 스냅샷을 한 번에 봤으니까. 살아있는 세포를 써야만 이런 영상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마이크로글라이아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릅니다. 이 정도는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뉴런은 그 다음에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는 생체 속에도 존재하는데요. 앞에서 본 거는 밖에서 끄집어낸 세포를 본 건데 이게 통째로 몸 전체에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보면 엠브리오인데요. 태아인데요. 누구의 태아일까요? 응? 닭인 것 같아요. 나에게 보이나요? 생쥐입니다. 생쥐 11일쯤 된 생쥐의 태아인데요. 이걸 담궈서 보면 이게 머릿속을 확대한 건데 여기 보이는 요 점들이 마이크로글라이아들입니다. 물론 태아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오래 살지는 못해요. 하루 정도 겨우 버틸 수 있을 텐데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은 살아있는 조직에서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들의 움직임을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된 거죠. 이걸 항체를 썼다면 잘라가지고 한번 볼 수는 있었을 텐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이 어디로 가고 뭘 하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게
신경세포인데요. 움직이나요? 움직입니다. 신경세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늦게 움직이기 때문에 카메라를 굉장히 길게 잡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는 거의 움직임이 안 보여요. 지금 보는 게 6시간, 7시간 해서 하루 동안 찍은 겁니다. 보면 신경세포에 지금 움직임들이 막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늦게 움직이는 세포들은 굉장히 시간을 길게 잡고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녹색으로 보면 잘 안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이걸 색깔을 바꾸면 까만색으로 뒤집어 놨는데요. 지금 까만색으로 보이는 게 형광입니다. 보면 이제는 훨씬 더 잘 보이죠. 움직임이. 신경세포는 사방에서 신호를 받고 그 신호를 종합해서 한 개로 신호를 내보냅니다. 신호를 내보내는 이 발을 뭐라고 그래요? 엑손이라고 부릅니다. 주위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지라고 불러요. 덴드라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의 덴드라이트가 있고 엑손이 있는데 엑손이 막 자라다가 다른 친구를 찾고 싶은데 못 찾으면 찾다가 안 되면 자기한테 되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시그널을 쏘고 자기가 액티베이션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일어나는 일을 보기 위해서는 세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세포에 독성을 주지 않으면서 보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런 방식으로 보면 신경세포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신경세포는 끄집어내가지고 키워서 만든 모델세포인 거죠. 전체 브레인 속에서는, 전체 뇌 속에서는 어떨까 하는 걸 보면 쥐를 끝 잡아가지고 잘라가지고 보면 쥐 속에서도 브레인 속에서도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뇌 상태를 보기 위해서 뇌를 제가 한 조금만 끄집어내가 주시면 제가 잘라가지고 여러분이 치매가 걸릴 건지 머리가 좋아질 건지 이거를 판정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건 너무 그잖아요. 그죠? 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좋은 방법은 주사를 했을 때 주사해가지고 들어가서 제자리를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수술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주사를 했는데도 이거 큰 뇌고요. 큰 뇌 조직도 잘 보이고요. 작은 뇌 조직도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만 해도 들어가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볼 때는 역시 끄집어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기는 했는데 이것도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제가 지금까지 형광의 좋은 점만 말씀드렸는데요. 형광은 안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막강한 툴이기는 한데 문제는 이 형광이 통과할 수 있는 이 깊이가 그렇게 깊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빛이 파장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는데 녹색하고 빨간 걸 비교하면 누가 빛이 더 짧아요? 의견 통일했나요? 누가 더 짧아요? 보남파초 노주빨에서 보하고 빨하고 누가 더 짧아요? 보라색이 더 짧아요. 파장이 더 짧으면 에너지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에너지는 더 큽니다. 막 이런 빛하고 이런 빛하고 누가 더 에너지가 높을까요? 당연히 이 빛이 더 에너지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 밖에 있으면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부르고 이거 밖에 있으면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자외선이 우리 몸에 훨씬 더 해롭습니다. 에너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게도 이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투과력이 커요, 작아요? 커요? 파장이 짧을수록 의견이 양분되었습니다. 중앙여고대 두호여고? 두호고. 다시 얘기해 볼까요? 파장이 막 짧으면 에너지가 높으면 조직을 투과하는 힘이 더 클까요? 작을까요? 하늘을 보면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산란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빛의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산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빛이 너무 단단하다 보니까 작으면 단단하고 단단한 게 들어가다 보면 부딪혀서 되튕겨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빛이 짧을수록 투과력이 더 떨어집니다. 안 믿어지시면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빛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녹색 빛이 있고요. 520나노미터입니다. 하나는 빨간색 빛이 있어요. 650나노미터입니다. 누가 더 빛이 더 강한가요? 이거는 에너지하고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그냥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간 거고 이건 하나 들어간 거라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녹색을 볼게요. 제 녹색이 보이나요?
지금 제가 켜고 있는 거예요. 제 손가락을 투과하나요? 이렇게 막강한데도 제 손가락을 투과 못하고 있죠. 빨간색을 볼게요. 빨간색은 굉장히 약해요. 오, 훨씬 더 투과를 잘하죠. 빛의 양은 훨씬 더 적음에도 불구하고 파장이 길면 길수록 조직을 투과하는 능력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빛의 파장을 더 긴 빛이 쓰면, 그래서 빨간색보다도 더 긴 빛이면 뭐라고 불러요? 적외선이라고 부르죠. 멀리 있으면 원적외선이라고 부르고 가까이 있으면 건적외선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막 찜질 이런 거 할 때도 원적외선, 원적외선, 건적외선 이런 거 이렇게 길면 길수록 적외선으로 갈수록 피부 깊숙이 투과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형광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파장을 점점 더 긴 걸로 만들어서 적외선 영역에 있는 것을 만들면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몇 센티미터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냥은 보기 어려웠던 것을 점점 더 깊이 보는데요.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해봐야 되니까 사람 몸에는 쓰기가 어렵겠지만 살아있는 동물에다가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쥐? 다리가 보이나요? 안주아 선생님 무슨 동물일까요? 토끼? 물고기입니다. 제브라피쉬라고 부르는 물고기고요. 아직 다 성체가 되기 전이고 제브라피쉬를 하루쯤 키우면 이런 모양의 이런 정도까지 큽니다. 아직도 노른자 남아 있고요. 이제 커가려고 지금 하는 중입니다. 크긴 되게 작습니다. 요만한 1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미경으로 봤기 때문에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 정도 되면 빛에 투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신경을 염색하는 형광물질을 집어넣으면 신경들이 보이는데요. 물고기에서 신경은 물 밖에서 집어넣으면 노출되어 있는 신경만 염색이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은 보호가 돼서 들어가지 않으니까 코랑 물고기는 물속에 사니까 냄새를 잘 맡아야 되겠죠. 코에는 굉장히 우리 코에 고춧가루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죠. 왜 그럴까요? 신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노출된 신경은 시신경, 혀, 코 이런 부분이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거죠. 물고기는 물속에 사니까 물속에다 이를 집어넣어주면 들어가서 코가 보이고요. 귀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모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션 센서들이 움직임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걸 보면 요 귀가 보이고 요런 코가 보이고 이렇게는 잘 보이는데 진짜 신경이 많은 이 머릿속 우리가 뇌라고 부르는 조직은 신경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신경 덩어리가 뇌인 거죠. 신경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게 뇌 조직이라는 거죠. 진짜 많은 거는 뇌라 해야 될 텐데 뇌는 안 보이죠. 그래서 직접 여기다가 주사를 해봅니다. 그래서 주사를 해서 저게 보일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이나요? 보면 금방 눈이랑 이런 게 지나가는 게 보였죠? 저기다 주사를 하면 살아있는 상태로도 우리는 큰 뇌가 여기 있고요. 작은 뇌가 여기 있는데 물고기는 이렇게 누워있기 때문에 큰 뇌가 여기 있고 작은 뇌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큰 뇌가 보이고요. 작은 뇌가 뒤에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도 이 물고기는 주사를 한 상태에서도 헤엄치고 다니고 있어요. 살아있는 물고기입니다.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물질을 쓰면 항체를 쓰면 이런 거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물질을 쓰면 살아있는 동물의 신경 구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과학적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한 10년쯤 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300. 스파르타 사람들 얘기인데요. 스파르타 사람들은 워낙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을 전사로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너무나 전투에 능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용감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전쟁에 나가면 적군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거 묻지 않는데요. 몇 명이냐 이런 거 묻지 않고 그냥 금마들 어딨노 이렇게만 묻는데요. 적이 어디냐 이렇게만 묻는데요. 생물학을 다루다 보면 이제 많은 문제들을 마주칠 수 있는데 우리 몸속에 우리가 몰랐던 여러 가지 세포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생물학 문제를 다루다 보면 아까 그 단백질 막 펼쳐놓은 거 있었죠.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열심히 해서 수백 개 중에서 원세계처럼 조그맣게 튀어나온 거 딱 찾아내서 하는
너무나 관찰력이 좋은 사람이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는 너무 많고 풀어야 될 문제는 너무 많고 이 가능한 이 후보 물질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걸 자세히 공부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한 것처럼 항체 비슷한 거 그러나 많은 개수를 가지고 어디에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테스트해서 빨리 찾을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쓰면 이걸 왜 찾고 싶으세요?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고 어느 세포를 보시고 싶으신가요? 하는 문제만 잘 고르면 그럼 우리 몸속에서 줄기세포를 찾고 싶으신가요? 혹은 있으면 안 되지만 빨리 찾아서 처리해야 되는 암세포를 보시고 싶으신가요? 우리 건강진단 받으러 가면 암세포가 없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이게 진짜 없는 건지 있는 걸 놓친 건지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할 때도 찾아줄 수 있는 목표만 뚜렷하면 그거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색깔이 나는 물질을 사용하면 이런 색깔로 빛을 이용해서 형광을 이용해서 생체 영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저희 그룹에서는 저희 연구팀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이렇게 색깔 나는 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인터내셔널한 국제연합팀이죠. 보면은 약간 색깔이 까만 사람도 있고 하얀 사람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난 10년간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찾았어요. 근데 한 10여 년, 한 15년 정도 더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걸 세포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게 1000개쯤 되니까 그래도 은퇴하기 전에 한 절반은 찾아야 면이 서지 않을까. 한 절반쯤 찾으면 대충 인간 세포 지도라는 걸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한 500개쯤 찾으면. 그래서 포항공대 돌아와서 포항공대 후배들이랑 IBS에서 지원해 주신 IBS 연구비로 이런 휴먼 인간 세포 전체의 아틀라스, 세포 지도를 만드는 거 이게 저희 팀에서 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거짓말 같거나 혹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